사대문 아니면 이제 일단 숭례문 뭐 그렇죠. 동대문, 동인지문, 서대문. 그렇죠. 4대문이 있고 4개의 소문이 있죠. 네. 남대문과 동대문만 원본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식민지 초기의 구상인 건데 헐려고 했으나 경성에 와 있던 일본인들이 반대했어요. 왜냐하면은 1592년 여름에 임진왜란으로 한양을 점령하잖아요. 그때 가토키오마사와 고니시키나가가 통보한 분이 그 두 개거든요. 제 전공이 임진왜란 아니겠습니까? 중에 종교전쟁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을. 중세 동아시아에서는 승려들이 외교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문을 잘했기 때문에 공통으로 할 줄 아는 거예요. 라틴어를. 영어라든지. 그래서 사명대사가 등장하는 거죠. 일프로TV 최고의 컨텐츠 김시덕 박사의 도시야사. 오늘도 여러분을 도시의 어느 곳으로 모셔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김시덕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저를 왜 매장을 하시려고 그렇게. 네. 다른 분들 어쩌시려고 저한테. 아니, 매번 그래요, 근데. 감사합니다. 다른 분은 그럼 뭐 매번 뭐 핵심 컨텐츠 뭐 다 있습니다. 미사여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기꺼이. 아니, 이게 세상에 걱정할 게 네. 네? 아이돌 스타 삼성전자 걱정하고 그렇습니다. 정프로 걱정하는 거예요. 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어딘가 또 우리 김시덕 박사님 손잡고 쫄래쫄래 따라 나서려고 하는데 오늘은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초기에 한번 여의도 용산 4대문을 봤었고 그때 아마 짧게 넓게 봤었죠. 네. 그리고 나서 거의 20-30회를 범강남을 찍었고 네. 다시 한번 한강 북쪽으로 온 셈인데 저희 이제 다음 계획은 전반적으로 한강 북쪽을 살핀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 과정에서 한 번 정도는 4대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다 생각이 있어서 네. 초기에 보신 분들한테 약간 중복되는 느낌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중복되지 않게 노력하면서 다시 한번 훑어보는 그러죠.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대문? 사대문 안. 그 사대문 아니면 이제 일단 숭례문 뭐 그렇죠. 동대문, 동인지문, 서대문 또 북쪽은 딱히 문이 없는 거죠? 서대문은 어디예요? 서대문? 네. 우리가 서대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서쪽에 무슨 문이 눈으로 본 적은 없어. 없잖아. 그 형무소 일찍 컬었죠. 네? 독립문 일찍 있는 컬었죠. 데인가? 그 주변 조금 더 안쪽인 거죠. 말하자면은 서대문. 그지 서대문 본 적 있어? 서대문은 서대문을 봤으면 지금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삼천갑자 동방사기지 너. 근데 서대문구 서대문 뭐 많잖아. 서대문구에 제가 잠깐 살았는데 대충 요 근처인 거죠. 교남동 있관. 교남동 어디요? 여기는 아파트 크게 들어간데. 경희궁자이. 경자 근처가 독립문이네 자리가. 그렇죠. 근데 그건 조금 위죠. 독립문은. 농협 건너편이 농협 건너편, 농협 중앙의 건너편. 그러니까 지금은 흔적도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거 적십자병원 있는. 전차 놓고 하면서 한 거죠. 헐어버린 거예요. 예. 떠서 어디 옮긴 것도 아니고. 서대문은 헐었습니다. 이게 문 하나하나는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조선에 이걸 다 옮기고 하는 게 의미가 없죠. 그때 문 자체를 문화재라 생각하는 것도 없었고. 근데 동대문도 헐만한데 동대문 왜 있죠? 그게 이제 지금 파가고 질문하신 거죠? 그 의미에 대해서 지금. 아유 진짜 몰라. 이건 이제 식민지 시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4대문이 있고 4개의 소문이 있죠. 근데 다 헐고 지금 복원하는 중인 건데 남대문과 동대문만 원본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식민지 초기의 구상인 건데 다 헐려다가 원래 기본 일본 정부는 에도 시대의 성도 다 헐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대 도시를 만들기 너무 좁은 거예요. 이 구획이. 그러니까 허는 게 당연한 거고 뭐 메이지의 정부에 가까운 쪽이라고 해서 안개 그런 거 없었습니다. 네. 그냥 그랬는데 당연하게 남대문 동대문은 중요한 라인이니까 헐려고 했으나 경성에 와 있던 일본인들이 반대했어요. 왜냐하면은 1592년 여름에 400년 전 그때 일본군이 임진왜란으로 한양을 점령하잖아요. 그때 가토키오마사와 고니시키나가가 통보한 분이 그 두 개거든요.
가토키요마사가 남대문으로 왔고 고니시가 동대문으로 왔어요. 그래서 살려둔 거예요? 예. 이거는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걸 일본인 유학생분이 오셔서 한국에서 논문 써서 그걸 밝혀냈어요. 그래서 왜 국보 1호와 보물 1호냐라는 것도 그렇게 설명이 되죠. 국보 1호 보물 1호도 일본이 지정한 겁니까? 그럼? 초기에는 일본의 사적 제도에서 나온 겁니다. 요즘에 1번, 2번이 그 순서가 의미 없는 건 아시겠지만 어쨌든 그 위치에 놓인 건 그런 거죠. 그거 알았어요? 그건 상식이죠. 역사에 좀 관심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요? 뭐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살립시다. 출근길 라이브 아니다 이거. 살립시다. 역사에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진짜 몰랐네 나는. 김프로 연기 많이 들었어. 다 알면서 진짜. 진짜 몰랐어. 어떻게 그걸 몰라요? 다 알지. 고니시. 진짜. 예, 고니시죠. 고니시와 그래서 고니시가 그 가톨릭 다이묘인 거죠. 가톨릭 그렇죠. 유일하게 키리스탄. 그래서 임진왜란 때 9개 부대가 전진 부대가 있고 후방 부대가 도쿠가 이에야스가 지휘하고 수군 따로 있고 이런 구조인데 제 전공이 임진왜란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예, 저 박사 논문도 임진왜란입니다. 근데 이쪽이 저 원래 전공인데 짧게 말씀드리면 1군을 이끈 고니시 부대 부하들이 전부 다 가톨릭 교도들이에요. 부하들이 일부러 히데요시가 그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종교적인 침성으로 모여서 종교 전쟁을 치르는 차원에서. 그래요? 유럽과 똑같은 거죠. 저 유럽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잖아요. 십자군 때. 마찬가지 개념인 거죠. 저 이교도 조선인들이 사는 땅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느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2군 가토키요마사가 이끄는 부대는 불교 부대인데 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토키요마사가 믿은 불교는 일연종이라고 나무미 호랭개교하고 그 니찌렌이라는 승려가 이제 몽골이 일본 침략할 때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가 불경의 모든 이치를 깨달았는데 법화경이 최고다. 이것만 믿으면 된다라고 주장했고 자기 말을 믿어야 몽골을 이길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애국적인 애국 불교의 시조 같은 사람이에요. 일본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다른 불교 종파도 이단인 거예요. 이런 종만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 또 조선의 불교를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뭐 없는 거죠. 뭐 경주 80만 원 불태우는 것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겁니다. 이 중에 종교 전쟁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을. 그런 측면이 있어요. 예. 그리고 히데요시는 1군과 2군 가톨릭과 일연종을 경쟁시키는 거죠. 서로 다른 종교를. 그러니까 중세 전 세계적으로 종교 전쟁이 많았고 그 일환으로 이해하시면 좀 쉬운 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같은 불교도 가토키요마사가 조선의 절을 불지르느냐 이런 건 이해가 맞지 않는 거죠. 다만 중세 동아시아에서는 승려들이 외교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문을 잘했기 때문에 공통어로 할 줄 아는 거예요. 라틴어를. 영어라든지. 그래서 사명대사가 등장하는 거죠. 일본 측에서도 고니시 유키나가의 사위가 쯔시마의 소요시토시라고 다이묘인데 종씨라고 많이 나옵니다. 그 징비록에 보면은. 요 사람의 비서도 승려예요. 그래서 요 승려 현소라는 사람하고 사명대사가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서로 한 라인이군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죠. 그 불교도니까 공통의 이해도 있고 선담도 하면서 이제 똑같이 한문을 잘하니까 외교부서도 오고 가고. 그래서 이 사명대사 역할이 그겁니다. 1군 가톨릭 교도한테서는 소요시토시 대마도 사람이 워낙 조선이랑 관계가 많았기 때문에 그 원래 있던 라인을 살리는 거고 가토키요마사는 불교도니까 이런 종이긴 하지만 범불교도라는 입장에서 그 비서인 승려하고 환담을 나눠요. 양쪽 라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명대사가. 그래서 전쟁 때 정보전을 벌였고 전쟁 끝난 뒤에 국교 정상할 때도 승려는 사실 가족이 없잖아요. 요즘은 모르겠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은 까놓고 말해서 사망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국가 입장에서. 그래서 국교 정식으로 하기 전에 침투돼가지고 밑작업을 하는 겁니다. 하긴 가족이 없으니까 사망하면 이렇게 뭐 후속 조치할 게 그렇죠. 없네. 그리고 정식으로 조선에서는 불교는 이제 그렇게 높은 게 아니니까 어차피 뭐 중인 정도가 가가지고 하다가 안타깝다 그런 정도니까 부담 없이 외교 정상화 밀무 작업을 한 거죠. 뭐 일 틀어져도 뭐 큰 데미지 없이. 그렇습니다. 그걸 선조가 지휘했어요? 선조가 이제 허가를 한 거죠. 지휘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조정이 이제 집단 지도 체제로 간 거죠. 그리고 이제 명나라에서도 명나라는 한국처럼 성리학 일변도는 아니고 뭐 양명학도 하고 불교도 많고 하니까 충분히 그걸 이해를 한 거죠. 그리고 화교 세계가 그렇게 승교로 움직이거든요. 동남아라든지.
그러니까 익숙한 겁니다. 그 방식이. 그래서 일본에 포로로 갔다가 잡혀온 사람들 여전히 포로로 있으면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전남 영함의 강항 같은 사람들. 그 누구예요? 강항이라고 유명한 성리학자인데 네. 정유재란 때 이 두 번째 전쟁 네. 그때 배 타고 피난 나갔다가 바다에서 체포가 돼요. 일본 군들한테. 그래서 일본으로 끌려갔다가 이제 일본에 선종 승려 한 명 있는데 네. 선종이 뭔지 아실 겁니다. 이렇게 면벽하는 달마의 제자들. 네. 심플하게. 달마님 그 걸어두면 보기 그거 오죠. 그냥 마음만. 그렇습니다. 그 제자인 사람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선종 승려긴 한데 아무래도 성리학이 좋은 것 같다는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독자적으로. 그래서 한 번은 임진왜란 전에 배를 타고 명나라를 망명하려다가 배가 침몰해가지고 못 가기도 하고 그리고 온갖 고민을 하던 중에 강항이 온 거예요. 일본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에서 이제 떨어진 거죠. 성리학자가. 선지자가 오신 거예요. 선지자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절친이 돼서 이 사람한테 알바거리도 주고 먹고 살 수 있게 그리고 비자금도 마련해주고 탈출할 수 있게 그러면서 자기는 성리학을 배우고 문묘 제도를 배우고 해서 서쪽부터 동쪽으로 성리학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제자가 하야시 라잔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비서로서 일본의 성리학을 만들게 되죠. 그런 사람이 강항이라고 있고 이 사람은 한 역할이 뭐냐면 포로로 갔을 때부터 1600년에 세키가하라 전투라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천하를 차지하게 되는 전투가 있는데 그 전투의 전황을 계속 전해요. 일본은 정세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외교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하시라. 누구한테 가라. 이걸 다시 조선 조정에? 조정에. 오.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휴민트가 있었네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20, 3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 조일 정상화가 된 게 있어요. 그 중에 일부 포로들은 돌아왔고 근데 돌아와도 임진왜란이 진행되는 중간에 에서부터 일본에서 벌어진 전쟁을 그 뒤에도 그 이후에도 정유재란 이후에도. 이후에도 그렇죠. 계속 일본 상황을 예, 전해준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강항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준 사람이라고 그분이 말이죠. 이제 영암에서 자리를 잡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사명대사도 있고 다 같이 움직이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사명대사는 유성룡과 이항복과 친해가지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비선으로 이제 불교계 정보가 조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물리적 정보 줬는 차원이 있습니다. 임진왜란은. 사명대사는 불교에서는 좀 높으신 분이었어요 그때. 그렇죠. 휴정 유정해서 중국에서도 명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사람이었죠. 사명대사를. 예. 워낙에 전쟁 국제전에서 언어를 할 줄 아니까 이걸로. 네네. 서산대사는요? 서산대사도 그렇죠. 그러니까 양대 축인데 외교로 봤을 때는 사명대사죠. 실제로 한 게 많으니까. 싸움으로 치면 서산대사고 그런가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동시대 비슷한 인물이에요. 스승 제자관 계 아닙니까? 서산대사. 사명대사. 예. 서산대사가 왜 갑자기 이렇게 윗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요. 무슨 서산대사가 최고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불교적인 차원하고 다른 거죠. 여기 서산대사 휴정과 사명대사 유정이라고 그래. 스승 제자. 휴정유정. 그러니까 이 휴정은도 사실 일본인하고 만난 적은 별로 없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거든요. 유명한 불교 입문서 같은. 서산대사가. 예, 이 서산대사 책이 일본 불교에서 교과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에도 시대 때부터 계속 출판됩니다. 이거 저는 구입하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인기가 좋아서. 일본은 불교 국가라 불교 책은 인기가 좋아요. 고서를 잘 못 삽니다. 비싸서. 그래요? 예, 성리학 책은 쌉니다. 이제 이미 그 끝난 사상이라서. 더 찍으면 되는데 왜? 아니 인기라면 신반부를 찍으면 되고 그래도 더 인기면 20반부. 그래도 저 1600년대 책은 더 찍을 수는 없으니까. 고서. 그 당시에 예. 오리지널로 보고 예, 싶고. 저는 이제 문헌학자니까 오리지널로 봐서 조선에서는 불교로 탄압하는데 우리 일본에서는 서산대사하고 사명대사를 존중하는 게 있었거든요. 어떤 식으로 존중해나를지 보고 싶은 거죠. 그럼 일본에 가면 이렇게 사명대사 무슨 뭐 신당 이런 것도 좀 신당까지는 아니고 불교도니까 네. 일본 팔만대장경이 있는데 일본에도? 팔만대장경은 여러 국가별로 있습니다. 금나라의 팔만대장경이 있고 명나라판이 있고 우리나라 거만 있는 고려도 있고 일본 다이쇼판도 있고 왜 찍었어요 거기는? 계속 늘어나는 거죠. 자기 나라 걸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빠진 불경들이 있잖아요. 인도책 중에서도 그런 거 집어넣고 빼고 한 작업을 합니다. 사이즈도 그러면 우리나라 팔만대장경만큼이나 커요? 거기도? 일본 다이쇼판이 제일 큽니다. 세계적으로. 전 세계 불교학에서. 뭐야? 왜냐면 우리나라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제일 늦게 나왔으니까. 사이즈 가지고 그래. 아니까 뭐 이렇게 우리 그 8만 판 정도 되는 거죠, 그게? 맞나요, 그게? 그게 네. 또 달라요? 8만 개의 불경이라는 거고 네. 실제로 한 책당 책판도 많죠.
그러니까 더 많죠. 그러니까 송판 숫자는 훨씬 많고. 그렇죠. 8만 개 훨씬 넘고. 그걸로 다 찍고 나면 8만 권이 나온다. 8만 점이 나오죠. 그 중에는 한 장짜리도 있는 거고 두꺼운 것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거 아카이브, 그러니까 불경 아카이브 그렇죠. 완성본. 총체죠. 우리나라가 매우 뛰어난 기술로 정말 그 책판이 남아 있는 게 중요하죠. 우리나라만 남아 있습니까? 물론 일부씩 남아 있는데 네. 이렇게 완전히 남아 있는 거는 고려 대장경이 제일 빠를 겁니다. 지금 제가 기억이 정확하다면. 시기적으로는? 예, 금나라께 더 빠른데 원래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책판은 안 남아 있고 종이로만 남아 있는 거고. 그런 의미였고요. 의미는 있습니다만 이게 문헌이잖아, 문헌. 그러니까 책판이 있고 네. 종이가 같이 있는 게 이게 같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최고죠. 예, 근데 이게 제일 남아 있는 오래된 판이 고려판이라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정프로한테는. 한국 최고입니다. 8만 대장경 중에 우리 8만 대장경이 넘버원이다. 예.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전 세계 불교학자는 일본에서 나온 걸 봐요. 다이쇼 8만 대장경을. 왜? 아니 이게 제일 늦게 나왔기 때문에 제일 많아요, 분량이. 그리고 전산화가 잘 돼 있어요. 검색하기 쉽습니다. 전산화. 근데 다이쇼 8만 대장경을 우라카이 다 해놨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우라카이 뭡니까 지금 우라카이가 지금 우라카이가 뭡니까 우라카이가 지금.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조금 더 추가되고 해요. 네. 근데 다이쇼 8만 대장경이 원형이 된 게 고려판이에요. 일본 조선 식민지화한 다음에 이거를 모범으로 하면서 일본 걸 집어넣은 게 다이쇼거든요. 다이쇼 되게 최근이네 그거는. 네, 1920년대. 그러니까 최근 거니까 제일 많죠. 몇 년도요? 1920년대. 그럼 미리 얘기해 주셔야지. 그런 얘기를 안 하지 우리가. 이 얘기를 지금 한 시간 안 주셔가지고. 1920년은 뭐 문화재라고 할 수가 있나? 그랬는데 근데 전 세계 불교학자들은 이쪽을 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삼국유사 같은 게 들어 있어요. 8만 대장경 안에. 일본판에? 다이쇼 8만 대장경 안에는 한국 유사라든지 해동 고승전이라든지 그 한국 신라 승려들. 불경이에요? 불경의 그 주변적인 책으로서 8만 대장경이 이게 넓어요. 근데 모든 책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 온갖 게 다 있어요. 그것도 목판이에요? 그거는 목판, 그건 헐판일 겁니다. 그럼 뭐. 한국 최고죠. 한국. 집요해. 고맙습니다. 집요해. 우리 목판이잖아요. 그 만들려고 그 바닷물에 빠뜨려 갖고 그게 아마 가야산에 있죠. 해인사. 그런 건 몰라요. 그 있는데 거기가 고려 때부터 있던 장경각이라고 이렇게 나무로 짜놓은 책판 보존소가 있는데 이게 나름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만든 거라 바람이 잘 통하고 잘 마르고 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이걸 박정희 때 시멘트로 콘크리트로 지금 만들었다가 다 썩기 시작해가지고 도로 원래 걸 쓰고 있는. 그런데 이거 6.25 때 여기를 파괴하려고 그랬어요. 누가요? 아군 측에서 북한군이 여기 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애틋한 사연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이제 장군이 이제 막았죠. 그래. 그래서 지금도 거기 이제 그분에 대해서는 제사를 지내고 있다. 북한군이 온다고 그걸 태우면 안 와요? 그렇게 없어진 게 한두 개가 아니죠. 그 월정사도 그렇게 날아갔죠. 그러니까 쟤네들이 가져가는 것보다 우리가 태우는 게 낫겠다는. 가는 게 아니라 거기를 거점으로 삼고 게릴라전을 벌여주시니까. 그들이. 예. 절을. 예. 그렇다고 그 총판을 태우면 절을 다 태운 거예요. 그래서 다 태우려 했다가 이건 안 된다라고 결사적으로 막아가지고 살아남았죠. 그렇게 없어진 전국의 유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북한 지역은 미군 폭격으로 기본적으로 다 없어졌다 보시면 되고 남한 측은 이제 이제 작전상 산에서 참호를 부지 안 파도 되니까 절로 가면. 그렇죠. 그리고 여기를 마치 ISIS 시리아에서 활동했던 이 사람들이 보면 모스크 같은 데 들어가거든요. 공격을 덜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스크는 그런 식으로 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없애자라는. 들어가면 쏘기가 오히려 더 난감하다. 거기가 뭐 해인사? 그렇죠. 해인사만 합천해라도 내가 볼 때 일개 연대는 숙식할 수 있을 걸. 그래요? 그리고 산이 또 깊으니까. 승방들 쫙 있고. 커요. 그렇지. 그러니까 고립된 게 아니라 또 후방 전선이 있고 하면은 충분히 거기 거점 삼을 수 있죠. 앞에 딱 텐트 치기 좋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또 그런 식으로 없어진 것도 많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좋고. 그렇죠. 스님들이 깨워주시니까. 그건 아니겠지만 제주도도 보면은 4.3 때 그 보면 제주도가 바닷가 쪽이 있고 중산간이라고 하는 고지대가 있거든요. 중산간에 사실 사람 살기가 좋아요. 그렇죠. 바닷바람 약하고. 근데 여기 보면 마을이 없잖아요. 4.3 때 다 없애버렸어요. 원래 마을이 있었는데? 예, 원래 중요한 마을은 중산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4.3 때 숨어든다고 빨갱이들이 숨어든다고 강제 소개를 내려보내고 다 없애버렸어요 마을을. 그렇구나. 그래서 빈 거예요. 왜냐면 지금. 그 제주도 자주 가잖아요 제가. 그럼 중산간 도로 있어요. 그 주변에 뭐 올육도로 같은 거 거의
목장이고 뭐 아주 큰 연수 시설 같은 건 있는데 정치는 진짜 좋아.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거든. 제주도 분들한테 제주도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그 바닷가에는 집 안 줘.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식이 엄청 빨리 되고 집이 중산간에 있어야 그러니까. 저 멀리 바다가 보이고 그걸 좋아하는데 그 시원하고 없다는 거야. 지금. 물도 좀 가깝고. 제주도가 물이 부족하잖아요. 이게 현무암이라서. 근데 중산간은 그래도 이제 수원에 가까우니까 물이 좀 있는 거죠. 근데 그 마을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제주도가 기록이 안 남아 있어요. 그쪽에 보면 이제 지배층들이 살았을 건데 여기를 긴급하게 소개시키면서 불태워버리니까 그 후로 제주도가 이제 기록을 좀 많이 상실돼 버린. 그게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리산, 가야산 쪽 다 불태웠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예. 지리산, 가야산도. 아무래도 저기 숨어준다고? 빨치산들 산에 때문에. 들어가 숨어들 예. 적들의 근거지를 그렇죠. 주지 말자. 맞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그런 북한 측이 전략을 펼쳤던 게 삼척 울진 무장공비 사건인 거죠. 마지막으로 한반도 중부 지역에 거점 마련해 보려고 했던 시도입니다. 네. 그 이승복 어린이 네네네. 그건 언제죠? 1960년대인가요? 60년대죠. 60년대죠. 울진 삼척. 그때 온 게 그냥 와서 테러하려고 온 게 아니라 아닙니다. 한반도에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지막 시도를 했던 거예요. 빨치산을 해보려고. 몇 명이나 내려왔는데요. 68년. 그러려면 120명. 나 한 살 때인데. 그 120명 가지고 그 근거지가 돼요, 그게? 근데 그 말고도 일단 거점 만들면은 지금 또 가끔씩 오고 가니까 더 그냥 자주 오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제가 군대 있었을 때 96년도에 한번 왔잖아요. 잠수함이. 왔었죠. 그때 몇 사람을 끝내 못 잡았는데 간첩들을 아마 걸어서 갔었을 거라고. 네. 요 얘기 조금만 마무리를 짓고 네네. 싶은데 잠시만. 지금 사대문 들어갔다가 바로 났어. 사대문은 지금 오늘 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사대문 넓고 할 일은 많죠. 그래서 아무튼 동대문과 남대문만 남아 있다. 예. 임진왜란 때 들어가지도 못했구나. 일본군이 마무리 져야 됩니다. 좀 기다려 보십시오. 동대문과 남대문을 거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그렇습니다. 남겼다. 네. 그래서 이승복 어린이가 뭐였냐면 네. 이 6.25 문제를 마무리 져야 되니까 네. 화전민인 거예요. 화전민. 산에 불태워가지고 농사짓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화전민 마을들을 거점 삼아서 빨치산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울진 삼척은. 네네네. 그러니까 공산당이 싫어 사망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정권, 아니 박정희 정권이 그때부터 화전민 척결 정책을 펼칩니다. 이렇게 펼쳐져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끌어내려서 집단 거주를 시키고 농민화 시키고 산민의 농민들 새마을운동의 일환인 거죠. 그리고 일부는 광산으로 보내기도 하고 강제는 아니고 이제 전직을 권유하는. 그래서 그게 산림 녹화 작업과 같이 가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산림을 녹화함으로써 한국의 그 녹화 작업을 펼치면서 동시에 북한의 거점을 없앤다라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화전민이 사라지면서 이제 한국의 산이라는 게 처음으로 녹화가 시작되는. 온돌이 만들어지면서 조선 때 나무가 많이 사라졌고 식민지 때부터 조금씩 조림 작업을 시작하고 박정희 때 전면화시키는 게 그게 이제 북한 문제랑 얽힌다라는 거. 그 노태우가 재밌는 증언을 했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의 명에 따라서 전국을 암행 시찰을 한번 했었대요. 본인이 제가 정체를 약간 감추고 그때 어느 화전민촌에 들어갔는데 되게 재밌는 체험을 했다고 그 증언을 남겼는데 사람이 아무것도 안 먹고 한 3개월 자더래요. 인간이 화전민촌에 가니까 거의 잠깐 깨가지고 조금 먹고는 3개월간 그냥 잠만 자더래요. 겨울잠을. 인간이 겨울잠을 자는 거라는 걸 처음 봤다고. 화전민촌에서. 진짜요? 네, 진짜로. 노태우 회고록에 나와요.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그게. 그 되나? 이 보통 사람 충격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전혀 다른 삶이라는 게 한반도에 존재했다가 화전민의 삶이 이게 빨치산 문제의 일환으로서 사라지면서 이제 한국에서 농업만 남게 되는 산과 어촌은 약화되고. 근데 그 흔적 중에 하나가 지금 철원에 남아 있는데 이 얘기까지만 드리고 이제 돌아갈 겁니다. 이건 좀 80년대 코리아에서 겨울잠을 자던 화전민이 있었다고요? 네. 요게 이제 키와니스촌이라고 철원에 키와니스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이에요? 이게 한미 우호 조약 그런 건데 한국의 그 화전민들을 중산 그 농업 지역으로 내려서 집단 정착을 시키는 사업을 했던 단체예요. 키와니스라고. 그때 만든 화전민 정착 주택이 몇이 남아 있어요. 철원에. 강원도 철원에. 저기도 띄엄띄엄 지어줬겠죠. 그렇죠. 띄엄띄엄. 일단 집단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사세요. 그러면서 일종의 예비군처럼 운영하는.
그러니까 뭔일 생기면 좀 동원 좀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70년대까지는 기본적으로 북한 문제라는 걸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 언제 다시 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 그 베트남 전쟁 때문에 제2전선을 만들려는 김일성의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 일환으로서 울진삼촉도 있었던 거고. 네네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랬고 동대문 얘기로 돌아갈 겁니다. 네. 돌아가면 하나 할 얘기가 있는 게 요거죠. 뭐 초기에 보여드렸었는데 동대문 운동장, 동대문 문물 이렇게 기관총 소총 사격한 흔적이 남아 있어요. 아주 일일이 이렇게 쭉 쏜 거군요. 주르륵 갈긴 거죠. 네. 동대문에 대고. 네. 그러니까 여기가 격전이 일어났던 거죠. 아 시가전이. 네. 이게 지금 이 방향은 종로 6가에서 바깥 창신 쪽을 바라보는 동쪽을 바라보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방향으로 보시면 저기 의정부 가는 라인이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수원 북문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북문도 불태우려 하다가 북한 문제 때문에 어느 장교가 막아서 살아남은 거라고 지금. 네네. 거기 수원 북문도 보시면 총자국이 많이 남아 있고. 아 저기 저걸 은폐 물로 쓰면 골치 아프다. 그렇죠. 자, 우리 박사님과 함께 오늘 원래 사대문 안쪽을 못 들어갔어요. 살펴보려다가 갑자기 막 어디 저 임진왜란 갔다가 지금 설악산에 끝나버렸습니다. 강릉으로 무장공비가 넘어오는 바람에 아니, 이게 이 방송이 얘기를 완전 사신 말할 수 방송이야. 없어. 네. 시청자들을 위한 방송을 만드는지 그냥 우리가 궁금한 거. 이래서는 안 돼요. 다음 시간에는 반드시 꼭 들어가야 돼요? 사대문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지난 한 20분 정도 너무 지금 교과서 강의하듯이 쫙 나가버려서 조금 지루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느슨하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삼형대사도 했고 이승복 어린이도 했고 참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오늘. 네. 제주도 중산간까지 설악산도 갔다가 배추 어디라고요? 안반내기라고 있어요. 안반내기. 자, 오늘은 그러면 이 정도에서 일단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반드시 사대문 안쪽 이야기 들어가보죠.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김시덕 박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